늦게까지 독립하지 않은 자녀와 노년의 부모님들 사이에 끼인 가장들에게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리고 5060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한다. 이와 같은 제목의 기사나 뉴스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부모 봉양과 자녀 독립에 따른 자신의 노후 생활이 매우 불안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젊음을 갈아 넣었는데 노후 준비는 안 되어 있고 아이들은 커가고 부모님은 자주 아프시고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제 주변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제 주변의 그 회사 선배님들에게 여쭤봐도 은퇴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80세, 90세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아직 대학을 다니거나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그런 선배님들 말이죠. 자녀가 아직 미취업 상태일 경우에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학비와 생활비 이런 것까지 감당을 하려면 부모님까지 모시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베이비 부머 세대인 경우엔 형제가 평균 4명에서 5명 정도입니다. 근데 그 4명에서 5명이 부모 2명을 봉양하는 게 참으로 벅차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고 저와 같은 자녀 세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게 정말 쉽진 않겠죠.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자녀의 독립 시기가 점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란 말도 생겼으니까 말이죠. 21년도 통계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30대가 50%를 넘어서고 있고요. 이 중 약 55%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30대뿐만 아니라 미혼인 40대 중 44%가 부모와 함께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30대 후반인데 제 주변에도 결혼 안 한 선후배들이 절반 가까운 거 보면 통계와 비슷한 것 같아요. 늦게까지 독립하지 않은 자녀와 노년의 부모님들 사이에 끼인 가장들에게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녀 교육, 그리고 연금, 그리고 상속과 증여입니다. 어렴풋이 다들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힌트를 얻으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주변의 선배님들은 자녀 교육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상하셨듯이 사교육비, 등록금, 그 외에 생활비,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취업 전까지 기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요. 취업했다고 또 끝난 게 아닙니다. 결혼할 때 또 지원을 해준다고 본인 노후에 쓸 자금을 끌어다가 자녀에게 탈탈 털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자녀 세대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내 몸 한 위일 곳, 방 한 칸 얻기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매우 어렵죠. 그렇다고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고 남은 자산을 털어서 자녀를 위해 모든 걸 지원한다면 자녀에게 정말 득이 될까요? 저는 자녀에게 이렇게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미리 이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큰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두 가지 예를 들어보죠. 30살 나이에 결혼을 해야 할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첫 번째 예는 자녀는 대학을 나와서 27살에 취업을 합니다. 그럭저럭 회사를 다니다 보니 30살까지 모아둔 돈이 약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4년간 5천만 원. 월 100만 원 이상은 꼬박꼬박 모았다는 가정입니다. 이 돈에 대출을 조금 더 받으면 서울에 오피스텔 원룸 정도는 혼자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즉 결혼할 때 배우자와 이 돈을 합치면 오피스텔 투룸 정도 얻을 수 있겠군요. 대부분 이럴 겁니다. 여기에 양가 부모님이 조금 더 도와주시면 구축의 작은 소형 아파트 정도 전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자녀에게 들어간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취업할 때까지 지원한 금액, 합하면 정말 어느 정도일까요? 2017년도 통계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와 추가 생활비 이런 걸 합쳐서 평균 3억 4,79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전국 평균이고요. 서울만 따지면 사교육비 부담만 해도 2,400만 원 가까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2023년도인 현재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겠죠. 이렇게 졸업한 자녀가 대기업에 입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은 약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죠. 자녀의 초중고 사교육비로 들어갈 비용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에 이거를 매년 잘 불려서 30살에 찾는다는 가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비와 추가 생활비 평균 3억 4,790만 원에서 이 초중고 때 들어가야 할 비용이 2억 700만 원이 됩니다. 12년간 쓰일 비용이니까 이 비용은 매년 1,730만 원씩 12년간 쓰고 있었던 거죠. 이 금액을 매년 8% 연복리로 굴릴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매년 1,730만 원씩 자녀에게 증여하고 연 8%로 불릴 수 있었다면 자녀가 20살 때 이 돈은 약 3억 7,7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이 돈을 쓰지 않고 자녀가 30살 때까지 추가 납입 금액 없이 10년간 추가로 더 8%로 불린다면 이 돈은 8억 1,600만 원이 됩니다. 단 여기서 증여했다는 세금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10년간 약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고요. 추가로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1억 미만에서는 10%, 5억 미만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매년 8%의 복리 수익을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게다가 자녀의 계좌에서 잦은 거래는 금융당국의 의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방법이 연구 포트폴리오와 같은 정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연복리 약 10% 미만, 거래는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에게 금융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부모님이 예적금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셨기 때문에 저 혼자 공부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부모님이 금융 지식을 조금이나마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 지식을 조금만 활용한다면 자녀가 스스로 독립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노후연금 준비입니다. 은퇴를 앞둔 대부분의 선배님들은 이 연금을 어떻게 빨리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수령 예상 금액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국가에서 지금 나이를 계속 미루고 있죠. 퇴직은 50대에 하는데 국민연금 수령은 65세가 넘어서 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녀 교육비에 모든 자금을 쏟아붓지 않을 수 있다면 이제는 연금 준비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셔야 합니다. 연금의 장점은 명확하죠.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 한 해 동안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죠. 이걸 합쳐서 7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연말정산할 때 연초에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바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 기간이니까 지난해 투자한 금액에서 이렇게 확정 수익으로 최대 16.5%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과세 이연, 저율 과세, 분리과세 등 투자 결과에 대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금저축 혹은 IRP 계좌에서 어떠한 걸 사야 할까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마법의 연금 굴리기의 저자 김성일 작가님이 22년 말에 새로 출간한 마법의 투자 시나리오에 소개된 KGAA 포트폴리오를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포트폴리오로 1999년부터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누적 수익률이 335%, 연복리 환산 시 6.7%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다른 투자 전략들은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구독 계속 부탁드립니다. 개별 ETF를 사는 게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자산 배분 형태의 펀드도 있으니까요. 연금저축 계좌에서 펀드를 구매하실 때 올웨더라고 검색하신 후에 마음에 드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펀드는 ETF보다 수수료가 높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은 상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 중에는 부모님의 자산을 이미 상속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게 꼭 좋은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상속 때문에 형제들끼리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2, 3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상속에 대한 다툼은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기사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보통 상속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요, 장남에게 모든 자산을 상속해 줘버리기 때문이죠. 어르신들은 왜 장남에게 상속을 하려고 기를 쓰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째, 장남일 경우 집안의 대소사에 관여해야 하기 때문에 써야 할 비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둘째, 과거에는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셋째, 장남이 나머지 형제들을 알아서 지원해 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 장남이라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어디 흔하던가요? 모시는 형제는 따로 있는데 장남에게 굳이 상속을 해버리는 바람에 형제들끼리 큰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아무래도 아파트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공간은 예전과 같은 주택보다 어르신들이 살기에 조금 더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과거의 일반적인 주택 형태보다 조부모, 부모, 자녀 이렇게 세 세대가 살기에도 크기가 적당하진 않죠. 게다가 아내와 맞벌이하는 가족이 많아지면서 나이가 많아 보살핌이 필요한 부모님을 집에 그냥 두기에도 사실 부담이고 말이죠. 이런 여러 제약 때문에 부모님을 한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환경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주택 등의 자산을 너무 일찍 상속해버리면요. 활동이 어려워지는 노년에 이르렀을 때 계속 자녀에게 크게 기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에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유하고 계신 자산을 병원비로도 쓰고 생활비로도 쓰면서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게 오히려 자녀들에게 득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물려줄 자산이 있다는 걸 자녀들도 알아야 더 자주 찾아오기도 하고 극진히 모시기도 하겠죠. 그리고 자녀에게 상속 증여를 하는 것보다는 바로 손자, 손녀에게 상속 및 증여를 하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년도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요. 상속 증여 대상을 결정한 응답자 중 보유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 증여하겠다고 응답한 한국 부자의 비중이 84.9%로 가장 컸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우자가 47.2%, 손자녀가 22.6%, 형제 자매가 2.8%의 순으로 나타났죠. 이 가운데 손자녀를 상속 증여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이 전년도 대비 10.6%나 상승했습니다. 부자들 역시 자녀보다는 손자 세대에게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하는데요.
절세 측면에서 세대 생략 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건 사실 아닙니다. 국내법상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30%더 내야 합니다. 가령 성인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하고 5천만 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돼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세액 공제를 제외하면 500만 원입니다. 이와 달리 성인인 손자에게 증여하면 500만 원의 30%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손자가 내야 할 증여세는 650만 원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20억 원을 넘게 증여하는 경우 40% 할증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할증에도 자녀보다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일단 조부모의 재산을 자녀 세대가 쓰지 않고 고스란히 손자 세대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을 하고 증여 공제가 없다고 가정을 할 때 2대에 걸쳐 증여하면 총 세율이 20%지만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요 13%가 됩니다. 게다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앞으로 더 커지거나 증여 상속세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것이 시간을 두고 두 번에 걸쳐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겠죠. 증여 규모가 큰 경우 분산 증여로 세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재산을 손자에게 몰아주지 않더라도 아들, 며느리, 손자 등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낮은 세율 적용을 받고 증여세 면제 한도도 각각 따로 적용받을 수 있죠. 자녀에게 이미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많을 경우에도 손자 세대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돼 누진 세율 10에서 5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녀의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증여하고 사망 시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5년만 지나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하고 5년 내에 사망하지 않는다면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자녀에게 해주어야 할 금융교육, 노후연금 준비, 그리고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의 노후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기에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공부하고 준비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공부한 연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공유해 드릴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 소통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